IMF 총재가 한국의 부채 문제를 굉장히 예. 좀 세게 걱정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기업 부채는 113%가 됐고요. 더 올라갔고 IMF가 지금. 그리고 가계 부채는 지금 103%를 찍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밑에 이 중산층 이하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 옛날에 라면을 하나 먹던 사람이 반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놀라운 걸 좀 하나 말씀 올리면 대한민국 역사상 BC 카드 있잖아요. 지표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네. 1,500원을 넘어서서 이제 뭐 1,600원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방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그 1번이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 카드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환율이 화두가 막 됐고 이란 전쟁 겹치면서 뭐 1,500원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듬어 보시면 1,200원, 1,300원 시절에 제가 환율에 좀 관심이 많은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겨울에 제가 우리 환율 안정센터라고 있습니다. 환율 위험 당국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매년 보고서를 내요. 다음의 전망치를. 그 전망치가 국내 은행 기관들의 환율 전망과 해외 주요 은행들의 환율 전망을 담아가지고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올해는 안 냈어요. 계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재작년 나올 때 어떻게 됐냐면 이미 2025년도가 그때 뭐 1,400원 얘기 안 할 때인데 저는 이미 그걸 보고 나니까 그 얘기를 전달했죠. 네. 아는 분들한테. 1,400원은 가볍게 간다. 넘을 걸로 예상을 이미 하셨군요. 네, 했고 1,400원대에서 놀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잖아요. 올해인데 올해는 1,500원을 넘고 1,600원도 터치할 수 있다고 봤고 그다음은 이제 안정국면으로 간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WGBI라고 국가 채권지수 3대 채권지수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꽤 돼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키우고 있잖아요. 네. FST 지수하고 MSCI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잖아요. 네네네. 신흥국 지수가 되면 이걸 편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6년도에 들어가려고 막 애써서 관찰 대상국이 돼서 1년 동안 조사를 하거나 관찰을 해요. 주식시장을. 근데 아시지만 우리 주가 조작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렸습니다. 잘렸다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재작년인가 일단 올라와서 작년에 관찰 대상으로 일단 막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관찰 대상이. 예. 근데 이게 11월까지 가잖아요. 11월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계속 관찰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가 조작 법에 대한 그런 거 다 없애죠. 그렇죠.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거 다 하죠. 또 환율 그 시장 있잖아요. 외환시장. 우리는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원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24시간 개방을 해야 돼요. 네네, 환율이. 네네. 그거 아직 안 했거든요. 이런 게 조건을 맞춰주면 11월까지 맞춰주면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겠네요. 편입이 되겠네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똑바로 하면. 네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어떠냐면 전 세계의 거대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거대 자금들이 원래 자산 포트를 잡을 때 상업용 얼마 투자, 국가 채권 얼마 투자 이거 다 배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전 세계 거대 자금 우리나라는 사실 큰 것 같지만 전 세계에 비하면 한 10등이라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주식시장 이런 건 좀 작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금들이 11월부터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되기 전에 벌써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이재명 정부의 형태를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뉴스가 벌써 크잖아요. 네. 그동안 신흥국 지수로 계속 놀다가 드디어 이제 선진 딱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이 평가를 다시 할 거고 해외 자금은 들어오게 돼 있고 시나리오상 그러면 지금 막 주식이나 이런 게 막 하던 거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환율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높으면은 투자를 해야 하네요.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정국면으로 가는 그게 하반기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신영순 총재가 되자마자 다들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매팔에서 네. 이 사람도 이거를 예측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그러면 이게 1,500원대를 쉽게 넘어가는 건 이란 전쟁 같은 이슈가 없으면 일단은 1,400원 중반대에서 쭉 가다가 네. 정말 좋으면 1,300원 후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게 좋은 시나리오고 나쁜 시나리오는 외부 변수. 그렇죠.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쟁이나 뭐 계속 되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터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건설에서 한두 개 자빠지는 거로 우리가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꼭지를 찍었고 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면 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정말 안정적이죠. 그러겠네요. 네. 외국 자금이 이제 대규모로 들어오고 지금 뭐 국내에서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MSCI 편입 지수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네. 그때는 조금 주식시장을 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하시는 게 있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뭐 계속 위기다라는 말만 들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위기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말씀을 하셔서 네네. 또 좀 안정성이 생기는. 근데 안정된 다음에 이 자산 시장은 이런데요. 네네네. 내수 우리 자영업자분 이분들은 좀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게 약간의 내관은 되죠. 예. 제가 그 부분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또 기대됩니다. 그게 사실 좀 리스크잖아요. 네네. 좀 아킬레스 같은 역할이 하고 있어서 좀 자영업자 부분에 저도 자영업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생각했던 부분을 매번 뉴스로 들어보면 자영업자들이 매년 해마다 IMF보다 올해가 더 심해.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책 빨리 내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걸 지금 건드는 게 아닌가 저는 선생님한테 싶기도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미리 해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쓰고 있으니까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네. 사실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상단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범위가 있는데 상단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7%를 넘었습니다. 뭐 8%가 넘는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변동금리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주담대를 이미 받았던 특히 영끌했던 지금 집주인들은 꽤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게 쉽게 금리가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금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은행은 기준금리는 그냥 자금 조달의 창구일 뿐이지 외환 콜금리라고 있잖아요. 외국 시장하고 뭐 딜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금 조달 시장 은행들의 주요 창구가 국채에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해서 전세가 퍼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가 지금 4.몇%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그거니까 그러면 리스크 어핑을 하고 비용이나 더하면 기본이 5.5에서 6은 가야 되는 거예요. 조달이. 그 5%에 받아서 5%에 하면 적자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근데 미국의 지금 모기지가 지금 7%거든요. 근데 우리가 4% 이상하잖아요, 벌써. 근데 이런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은행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또 많이 빠졌잖아요. 예금들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은행들이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요? 그게 다 4, 5%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지. 물론 여기에다 또 은행의 방향성도 바꿨잖아요. 생산적 금융으로 가겠다. 가계대출. 이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금리나 뭐 작년 지향이나 많이 떠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전 얘기했거든요. 될 수가 없다.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당분간 제가 볼 때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거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검토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 이제 영끌해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 많이 힘들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 위기 많이 네. 얘기하시거든요. 뭐 IMF 총재가 한국의 부채 문제를 굉장히 예. 좀 세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총부채가 뭐 6,500조를 넘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IMF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때 기업의 부채율이 103%가 넘었어요. 그때 터졌거든요. 예. 그때 가계 부채의 비율은 40%밖에 안 돼요. 45%. 예. 근데 그 뒤로 1998년이니까 2000년이라고 치면 20년 정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기업 부채는 113%가 됐고요. 더 올라갔고 IMF가 지금. 그리고 가계 부채는 지금 103%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IMF 총재가 재작년에도 한 번 오고 작년에도 한 번 오고 계속 와가지고 가계 부채 줄이라고 압력을 넣고 아시겠지만 매년 초에 IMF하고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하고 한국은행하고 연례 협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요. 연례 협의 보고서라고. 그게 이제 올 초에도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딱 나옵니다. 전세 대출 문제 줄여라. 가계부채 줄여라. 기업 구조 고정 들어가라. 안 그러면 좀 문제 있다고 나옵니다. 이미 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고 대통령이 그나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묻히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또 연골분들도 살아있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예를 들으면 딱 이해되실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 BC카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카드 단일 회사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게 BC카드사인데 네. BC카드사가 4, 5년 전부터요. ABC 리포트라는 걸 냈어요.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뭐 분야별로 카드 사용에 이거를 뭐 문화 뭐 또 뭐 주거 비용 뭐 이런 걸 다 나눠놨어요. 네. 나눠놨는데 이제 편의점 매출 뭐 이런 것들 다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가요. 작년 9월부터 안 나옵니다. 지표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그걸 매번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전화도 했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가 매번 나오잖아요. 매달. 요새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가 나오면 뉴스에 잘 안 보여요. 예전엔 주기적으로 뭐 몇 월 산업활동 동향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새 안 보인다고요. 네네. 이게 저는 좀 이상해가지고 또 제가 들어가서 찾아내죠. 거기에 이제 놀라운 걸 좀 하나 말씀 올리면 뭐 딴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편의점 매출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편의점 매출이 편의점 시스템이 세계 최고래잖아요. 이 상품이나 이런 게. 그게 한 1년 된 것 같아요. 네. 1년 돼 갑니다. 산업활동 동향 유지해서 그 편의점 매출이 감소한 게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럽니다. 이게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뭐 할인마트 이런 데 준다는 건 들으셨잖아요. 이거 왜 심각하냐면 이거는 이 마트나 백화점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편의점에 가는 분들은 누구야? 직장인들하고 청소년들이 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 같은 나이 또래는 뭐 막걸리나 담배나 뭐 이런 거 사는 분들이 좀 가시잖아요. 근데 밑에 층은 거의 밥이나 다 필수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매출이 줄었다는 건 뭘까요? 중요한 건 물가가 올랐잖아요. 네. 100원이던 게 2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매출액이 2배가 되는 건데 2배는커녕 옛날 매출액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라면을 하나 먹던 사람이 반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할 때. 그럴 수 있네.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직장인들은 뭐죠? 집 사고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부채지다 보니까 쓸 돈이 없을 거고 그게 당연히 줄고 청년이나 부모님들이 집을 샀으면 용돈 줄 돈이 줄잖아요. 네. 이게 이제 퍼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내수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밑에 이 중산층 이하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그래서 알고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부동산에 연관되잖아요. 줄여 나가는 얘기는 부동산 값이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IMF도 극복했잖아요. 네. 위기가 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생명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있고 그렇죠. 또 극복해 가고 그냥 거품이 빠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존재한다 리스크가 그러나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또 아시잖아요. 우리 저력을 시청자들도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 위기 때 자산시장 관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 IMF나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거는 그때 그게 터졌을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었던 상황을 이제 다시
사실 어떻게 보면 막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지금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오픈이 되고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안 터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안 터져야 어쨌든 그렇죠? 네. 예, 우리 삶이 유지되면서 충격을 좀 덜 받으면서 네.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비가 참 중요한 거다 중요하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소비를 좀 줄여라 이렇게 하는데 소비를 줄이는 게 또 능사는 아닌 시대로 이제 맞습니다.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뭐 내수 시장이 죽고 경제도 이제 타격을 받고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소비를 늘려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네네. 교수님 네네. 교수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유. 끝으로 정리 네네.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그분이 기다리던 내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삶의 가치의 어떤 중요성을 말한 건데 IMF가 와도 우리 국민들은 저력 있게 뚫고 나왔고 우리 소장님이 경제 위기를 말씀하셨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참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항상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생명의 지향이 없는 한 좋은 마음으로 대하시면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처럼 현재 막 매달리다 보면 고민만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다시 원적으로 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사를 접하시다 보면 조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자산 관리에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편안하게 좀 다스리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하고 저랑 느끼는 게 비슷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사람들을 좀 대하거나 이렇게 봤을 때 네. 조급하고 맞아요. 뭔가 약간 울분이 이렇게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놓고 내가 왜 이런 거를 행하는 게 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고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는가를 좀 맞습니다. 생각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완전 이런 것 때문에 동감합니다. 내가 네. 지금 열받고 맞아요. 맞아요. 우라통이 터지고 그것 때문에 또 건강을 해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의미가 없죠, 예. 진짜. 그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그래요? 저도 지금 그런 말씀을 네. 저만 막 뭔가 이렇게 그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이제 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셨구나. 네. 구독자분들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니까 저도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그 과정 우리가 돈 벌고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그 과정이잖아요. 수단이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약간은 그 과정에서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해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약간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오며 가며 이렇게 뵈기는 했어요. 얼굴만 마주치고 인사만 했는데 이렇게 앉아서 오랜 시간 이렇게 그 얘기를 해본 거 처음입니다. 근데 굉장히 와닿는 게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그 기회가 되면 좀 자주 모셔야 되겠다. 예, 영광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네. 자, 지금까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